네, 갑오징어 앵스쿨의 미스터 김입니다. 6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갑오징어 워킹. 네, 실시간 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글쎄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 준비했습니다. 방파제의 경우 네. 도착했을 때 예. 어디가 포인트인지 탐색하시는 방법이나 요령. 그래요. 일단은 그 방파제 포인트, 아무래도 이제 그 포인트를 쉽게 찾는 법에 대해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 같아요. 글쎄요. 많은 분들이 포인트로서 어디가 좋으냐 갔을 때 뭐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먹물이 어딨나 이거 찾을 거예요, 아마. 그죠? 먹물이 여기 있는가 이제 찾아와서 먹물이 없어요. 그러면 좀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도 이제 하실 겁니다. 그래요. 이제 그 먹물 자국은 아무래도 확실한 갑오징어의 개체수를 확인할 수 있던 증거이기 때문에 먹물이 많은 곳은 좋겠죠. 자,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이제 누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차를 세우고 방파제를 이렇게 이제 진입을 할 때 끝부분보다는 항상 그러니까 이제 진입하는 3분의 1쪽 언저리를 유심히 봅니다. 일단 첫 번째요. 왜 그러냐면 방파제를 진입을 하면서 항상 보면 갯바위를 쳐다봐요. 갯바위를 딱 쳐다보면 지금 현재 내가 방파제 포인트로 진입할 때의 지금 물이 어느 정도 차 있구나, 이걸 보면서 경사면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브레이크 라인이 시작점이 어딘가, 이거를 봐요. 그래서 방파제 진입을 할 때 이 방파제가 저는 없다면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없었다면 갯바위하고 브레이크 라인이 시작점이 어디서 만날까, 이걸 생각하거든요. 대략적으로 보면 물이 좀 빠졌거나 차거나 상관없이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부분을 먼저 탐색을 해봐요. 그런데 그런 위치에 보면 수중물이 이렇게 어느 정도 보인다라고 하면 그 지점은 상당히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집중적으로 공략해 볼 필요성이 있는 그런 지점이 될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조류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들물이냐 날물이냐, 이걸 봐요. 보통 방파제가 먼바다 쪽으로 쭉 뻗어 있는데 그 조류의 방향, 그 반대쪽 코너, 대개는 보면 거의 방파제의 끝부분이 될 텐데요. 그럴 때는 끝부분에서 약 5m에서 10m 또는 조류가 완만하다면 끝부분에서 방향,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것을 조류의 반대 방향 쪽을 공략하는 것이 갑오징어가 거기에 모여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탐색해 본다. 또 세 번째, 보통 방파제, 우리나라 방파제들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히 글쎄요, 그 어떤 항만이나 항이나 이런 곳이 아니라면 그 포구 형태의 그 방파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석축 방파제입니다. 석축 방파제, 그죠? 석축 방파제 같은 경우에는 그 석축이 물 바닥하고 만나는 턱 언저리가 있어요. 이런 데가 갑오징어가 은신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포인트 여건을 제공합니다. 특히나 주간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조금 멀리 이렇게 빠져 있다가 야간에는 그런 석축으로 얘네들이 꽂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는 멀리 공략하는 것보다 그 방파제의 석축, 물속하고 석축 쌓이는 그 부분, 경계선 10m 안쪽, 이 정도를 공략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방파제를 보통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연장일 수도 있겠는데요. 조류의 반대 방향, 특히나 조류가 좀 강할 때 보면 지류와 본류가 만나는, 보통 방파제 끝부분에서 본류대가 방파제를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죠. 그렇게 되면 안쪽에 있는 지류대가 쭉 빨려 들어와서 합수되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은 아주 특급 포인트 중에 한 곳이다. 딱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그러한 곳이 보인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곳을 공략하는 것이 확률을 조금 더 높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적용이 되는 방파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방파제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내가 선 방파제가 그러한 구조를 갖는가 요거를 생각해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대개 우리나라 방파제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지역적으로 가보면 석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방파제가 양쪽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방파제가 딱 하나만 일자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방파제가 양쪽, 왼쪽, 오른쪽, 보통 방파제가 좀 큰 데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보고서 왼쪽은 빨간 등대, 오른쪽 방파제는 흰 등대,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 경우가 많죠. 그 방파제와 방파제를 딱 정면으로 선을 딱 껐을 때, 그렇죠? 선을 그으면은 우리나라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안에 조류가 거의 정체되겠죠. 그렇게 이제 그 배가 이렇게 접안한다든지 뭐 선해기들이나 어선이나 뭐 작은 포구들 다 그래요. 물이 이제 많이 빠졌다가 또 들물이 되면 들어오고 이러는데, 들날물이 계속 오래도록 진행이 되면서 방파제와 방파제를 일직선으로 그었을 때 그 밑으로는 이렇게 브레이크 라인의 턱처럼 턱이 이렇게 깎여 있는, 뻘층이 깎여 가지고 턱이 져 있는 그러한 곳이 대단히 많습니다. 대개 갑오징어는 시즌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턱 언저리를 가장 좋아하죠. 이 브레이크 라인의 시작점이 또 그런 곳이에요. 갯바위든 방파제든 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쪽 부분에 방파제가 또 하나 있거든요. 멀지 않은 곳에. 바깥 턱을 기준했을 때 금을 딱 이렇게 선을 일직선으로 제가 선 방파제 이렇게 거봤어요. 그 밑부분은 턱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쪽 방파제의 모서리 그 부분에 캐스팅을 해서 안착시킨 다음에 내 정면으로 이렇게 릴링을 해오다 보면, 또는 액션을 주고 하다 보면 입질이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듯 싶어요. 이 정도 말씀드리죠. 최프로님, 예,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이쪽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 남해 서부권 이쪽, 그러니까 이제 그 남해 대교부터 하동 쪽, 그 다음에 남해 쪽, 이렇게 이제 몇 분한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들한테 이제 여쭤봤더니 지금 감성돔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답니다. 감성돔, 물론 대단히 크진 않겠지만 하여간 감성돔은 엄청 나오는데, 이쪽에 올해 사실 지금 문어도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네요. 어업 하시는 분들. 오늘 그래 올해 비가 워낙 많이 오고 이쪽 그 남해대교 주변 같은 경우에는 섬진강 영향을 사실은 직접 기수역이기 때문에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삼천포 여쪽으로 또 댐이 있죠. 그쪽에서 또 많이 방류도 있었고 그래서 올해 산란하고 그 치어가 생성돼서 어느 정도 이렇게 커 나가야 되는데 상당한 민물 유입으로 갑오징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어도 많이 들지 않고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좀 어업하는 데 애로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거의 대다수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거는 좀 참고하시고 뭐 그런다 하더라도 아직 이쪽 남해 주변이 글쎄요 갑오징어는 제가 이제 듣기로 그래도 한두 마리든 두세 마리든 확인은 됐어요. 뭐 없을 수는 없겠죠, 그죠? 시즌이 아직 좀 이르긴 합니다만 9월 말로 가면 갈수록 또는 10월 초가 되면 뭐 이쪽 그 남해대교 주변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좋은 포인트 중에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손맛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군매너님이 네, 군매너님, 예. 올해는 다른 해보다 네, 감사합니다. 시즌이 좀 늦은 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즌이 올해는 좀 늦어요. 올해 윤달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윤달이 있으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윤달이 보통 이제 한 달 뭐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그런데 한 달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보통 한 보름 정도 이 정도 평년 대비해서 늦지 않을까 싶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월 초만 되더라도 뭐 사이즈는 작지만 마리수가 막 시작이 됐었거든요. 지금 시기 이맘때면 사실은 마리수로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늦은 편이다. 뭐 그렇지만 사실 빠르고 늦고 이런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갑오징어 시즌은 그래도 추석, 그죠? 항상 저는 추석을 기점으로 봐요. 추석이 조금 늦기도 하고 좀 빠르기도 하죠, 그죠? 통상적으로 보면 추석이 9월 말에 있기도 하고 10월 초에 있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그랬을 때 그 추석이 도래한 그 주부터 갑오징어가 거의 폭발적으로 터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누구요? 아유, 문화마님 반갑습니다. 고맙고요. 그리고 지금 부족하지만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시기 위해서 입장해 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그 6번째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본격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5번 정도 지금 질의응답을 했는데요. 뭐 어떤 질문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뭐 제가 알면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다만 제가 조금이라도 아는 부분이 있다면 또는 조언해 드릴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껏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떤 내용은 상관이 없으니까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을 때까지 제가 몇 번 탐사를 진행하고 있겠습니다. 제 뒤쪽으로도 조금 탐색을 좀 해보고 싶긴 한데 찌낚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오셔서 지금도 밑걸림인데요. 밑걸림인데 옆으로 챔질을 했습니다. 나오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챔질을 앞으로 하면 잘못하면 큰일 나요. 특히나 수중물이 이제 있는 곳에서 워킹을 하실 때 보면 모래 살짝 걸려 있거든요. 그냥 앞으로 챔질을 하게 되면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전에 이제 초심자 시절에는 이 뽕돌에
막 그 이마도 맞고 그랬었습니다. 아마 하시다가 보면 이제 그런 경험 우리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한두 번 있으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꼭 뭐 얼굴 부위가 아니더라도 몸에 이렇게 이제 맞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밑걸림이다 그러면 옆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멀리 한번 캐스팅을 한번 해봅니다. 날아가기는 지금 거의 60m 이상 날아간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오늘 제가 채비 장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장비 제가 로드는 그래요. 제가 개발해서 이제 8월 말에 새롭게 이제 출시된 액션 로드의 업그레이드용 하이엔드급 로드 리미티드 프로를 지금 일단은 쓰고 있고요. 릴은 3000번, 합사원줄은 1.25, 뽕돌은 지금 4호를 한번 꽂아봤어요. 4호를 달아봤습니다. 핀돌에는 7호. 밑걸림이 또 있네요. 자, 옆으로도 안 나와요. 이거 한번 터지겠네요. 자, 터져도 좋은데요. 제가 보면 조금 전에 그 밑걸림 없는 그런 곳에서 워킹을 하면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불가피하죠. 불가피해요. 제가 장갑을 지금 로드를 파지한 손 오른손, 그 다음에 이제 왼손에다가 릴을 감는 손이죠, 그죠? 릴을 감는 지금 왼손인데요. 장갑을 한 짝 꼈죠. 저는 그 대부분 이렇게 이제 합니다. 물론 뭐 가장 좋은 것은 양손에 장갑을 끼는 게 가장 좋아요. 사실 우리가 사용할 때는 합사를 쓰기 때문에 실제로 꼭 장갑은 최소한 두 쪽 다 끼면 좋고, 한쪽 릴을 감는 쪽 한쪽은 꼭 끼셔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일단은 뭐 질문이 있나요? 질문 먼저 받을까요? 이현옥님, 네. 조류 세기에 따라 봉돌 사이즈를 네. 관리하실 것 같은데 네네네네. 어떻게 네. 여기가 정풀이 방파제이냐고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정풀이 옆방파제입니다. 예. 정풀이 제가 가리키는 여기 바로 옆에 정풀입니다. 예. 그러면 대부분 여기 어딘지 다 아실 거예요. 예. 사실은 정풀이도 한번 가봤거든요. 그쪽에 촬영을 하려고. 물론 이 시기에 정풀이가 조금 일러요, 사실. 일른데, 그래도 거기가 조금, 한적할 것 같아서 가봤는데, 찌낚시 하시는 분들이 거기도 아주 빼곡하게 하고 계십니다. 많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왔다라는 거고요. 자, 조류의 세기에 따라서, 그렇죠. 뽕돌을 가감하죠. 맞습니다. 단 전제가 있어요. 항상 이거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조심스러워요. 왜 조심스럽냐면, 제가 항상, 뭐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자주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뽕돌은 기본이 이제 갑오징어 워킹에서는 3호, 4호 이 말씀을 드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죠. 그렇죠? 글쎄요. 이건 뭐 제 생각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람이 있다면, 그렇게 많이 사용하시면 어떨까라는 바람은 갖고 있어요. 다만, 뽕돌은, 저 같은 경우는, 제 기준을 말씀드리면, 2호에서 보통 4호를 거의 많이 씁니다. 보면, 3호를 가장 많이 써요. 3호를 가장 많이 쓰고 2.5호나 2호나 이렇게 또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호 이렇게 또 쓰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5호를 쓸 때, 글쎄 뭐 1년에 5호를 몇 번을 쓰는지 이제 쉬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가능한 안 쓰려고 해요. 조리가 상당히 좀 빠르다 하더라도 4호 정도로 다 커버를 하려고
개인적으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는 것이 상당히 좀 유익하고, 이런 말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그 갑오징어 워킹을 진행하시는 조사님이 테크닉이 그만큼 업되는데 그 부분도 뽕돌이 호수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뽕돌을 오후까지는 뭐 충분히 조류가 세다 하더라도 오후 정도까지. 근데 6호를 넘어가면 사실 갑오징어 워킹이냐 라고 물음표를 좀 저는 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이 6호, 7호, 8호, 9호, 10호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조류가 강하면 강할수록 가감하는 것은 부득이한 뭐 방법이겠으나, 우리 조사님들이 사용하시는 뽕돌의 호수, 그거보다 하나 정도, 한 호수 정도만 올려서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포인트를 조금 그 밑에 뽕돌로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옮기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거거든요. 대부분 뽕돌이 5호를 넘어서 6호, 7호 이렇게 넘어가면은요, 지류 때의 낚시는 전혀 아닙니다. 본류 때의 낚시가 되어버려요. 본류 때는 사실은 6호, 7호 뿐만이 아니라 10호, 20호를 쓰더라도 다 떠내려가거든요. 우리 이제 갑오징어 워킹 하시면서 아마 이제 우리 조사님들 원투 낚시 다 해보셨을 거예요. 본류 때에다가 한 30호 뽕돌을 달아가지고 캐스팅을 해놓더라도 그 뽕돌이 이렇게 가만히 있지가 않습니다. 다 떠내려가죠. 다만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뽕돌이 아무래도 떠내려가는, 다시 말해서 유지 시간을 그만큼 천천히 가게끔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뽕돌 호수를 업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4호까지 쓰셨다면 5호 정도까지, 한 호수 정도, 그래 이게 무리가 있다 라고 한다면 포인트를 옆으로 옮긴다 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류대 같은 경우에는 본류대가 멀리서 이렇게 세차게 흘러요. 그럼 지류대로 가게 되면 사실은 아무리 무거워도 대부분은 4호 밑으로 다 커버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항상 이런 말씀 제가 이제 드리는데, 본류대가 굉장히 강한 곳은 지류대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면 갑오징어는 본류대에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갑오징어는 낚시를 해보면 본류대보다는 지류대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워킹하는데 상당히 편하잖아요. 그러한 가감 정도를 해서 워킹을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존 베이컨님. 네네네. 갑오징어는 낮에 하는 거하고 밤에 하는 거하고 조가 차이가 어떤가? 네. 물어보십니다. 네. 그래요.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질문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조과가 주간하고 야간하고 어떨까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알 수 없죠, 솔직히.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날 그때 달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만 이 말씀은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가을 시즌에 이제 들어섰잖아요. 가을 시즌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 잘 나와요. 주간에 잘 나오기 때문에 굳이 야간에 힘들게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포인트 여건에 따라서 가을 시즌이라고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는요, 밤에는 갯바위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간에는 갯바위가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수중물 같은데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런데 야간에 그런 것을 공략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간에는 갯바위나 또는 수중물이라든지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주간에만 이렇게 이제 확인해서 워킹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러한 포인트들. 지금 방파제도 못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주간에 특히 간조 요때는 갯바위 쪽이 상당히 마리수 조항이 좋으니까 그런 쪽도 한번 노려보시고요. 그렇게 이제 갯바위를 한번 해보시면 글쎄요, 그 많은 분들이 갯바위를 잘 안 하시고 방파제에서만 많이 하시는데 조항 차이가 방파제보다 갯바위가 훨씬 좋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야간에는 방파제 이런 위주로 이 석추 끄트머리 이런데 공략하시는 것. 그러면 야간이건 주간이건 가을 시즌은 별 어려움 없이 어떤 게 많이 나온다 이런 생각 안 가시셔도 충분히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매너님, 네네. 누워도 로드가 M대, ML대, L대 네. 파일이 있는데 네네. 초보자가 LP로 감도를 느끼기는 어렵지 않을까 해서요. 네네. 마다 추천하는 로드가 달라서요. 이렇게 써주셨어요. 네네. 잠시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게 지금 걸려 있거든요. 예, 더 추더라도 왼손에 저 같은 경우에는 끼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3번 정도 감아서 엄지손가락, 이 손바닥에 이제 엄지와 검지 사이에 줄을 넣어서 다시 이렇게 이제 로드를 당기게 되면 끝부분, 그러니까 2번 때 첫 번째 가이드에 딱 걸리거든요. 이 상태에서 쭉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손을 이 합사원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다칠 수 있어요. 지금 나왔거든요. 터지지 않고 나왔네요. 또 하나 이거는 이제 그 말씀드린 김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채비는 나왔는데 합사가 한 1.25 정도 이하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그시 당기면 그 지금 도래 부분에 터지긴 합니다. 그게 이제 되는데요. 합사를 강한 합사를 쓰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그시 당기면 안 돼요. 만약에 이제 합사를 한 3바퀴 정도 이렇게 감아서 지그시 쭉 당기는 게 아니라 터트린다는 개념으로 순간적으로 탁 당겨야 돼요. 그래야지만 핀돌에 이런 묶여있는 그러한 곳에서 탁 터져요. 합사의 특성이 우리가 강하다고 보통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모노줄보다는 당연히 강하죠. 강하지만 합사원줄의 특성은 순간적인 힘이 탁 작용이 되면 가장 약한 게 또 합사줄이에요. 모노줄은 순간적으로 당긴다 하더라도 장력이 있어서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터집니다. 지그시 당겨야 되거든요. 모노줄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근데 합사원줄을 당길 때는 힘껏 순간적으로 탁 당겨야지만 탁 터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그시 당기는 거는 사실은 차이가 있다. 요 정도 일단은 말씀드리죠. 네, 그 지금 질문에 답을 드리겠는데 답을 드리기 이전에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솔직히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는 정해진 정답이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갑오징어 워킹 저도 한 30년 했거든요. M 때도 써보고 ML 때도 써보고 L 때도 써봤는데요. 저 나름대로 개인적인 겁니다. 저한테는 나름대로의 정답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취향이나 또는 나름대로의 어떤 성향이 다 다르세요. 그래서 낚시를 오래 했건 짧게 했건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런 취향에 대한 거나 또는 성향에 대한 것을 뭐 주입하듯이 또는 이걸 내가 써보니까 가장 좋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게 잘못 이해하시면 쟤는 저게 정답이래.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답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수많은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초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지 말고 지름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인 말씀 드리면 그래서 제가 들고 있는 제가 지금 액션 리미티드 프로 로드를 들고 있는데 또 한 대 있죠. 액션 S-822 LRT 이 2데이 로드 라이트 로드입니다. 라이트 로드 중에서도 정말 라이트 로드예요.
그냥 일반적인 라이트 로드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라이트 로드 중에서 레귤러 타입의 액션이 나오는 라이트 로드예요. 그런데 액션 로드든 리미티드 프로든 달라요. 어떤 액션이냐면 제가 이제 지금 들고 있는데 이거는 뭐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요 1번 대가 있고 요 2번 대가 있는데요. 1번 대도 레귤러 액션의 라이트 로드이고 이 파트 대 2번 대도 레귤러 액션의 라이트 로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번 대와 2번 대 모두 레귤러 액션을 갖습니다. 액션 로드는. 액션 로드나 리미티드 프로나 다 두 종이 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면 제가 개발했잖아요. 왜 그렇게 개발했느냐 라는 거예요. 갑오징어 워킹에 최적화 시키려고 저는 그렇게 했어요. 네. 다른 워킹 로드를 사용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갑오징어 워킹에 최적인 액션과 밸런스를 갖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만들어 놓고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용어가 없어서 붙였어요. 그냥 라이트 로드가 아니고요. 라이트 로드 중에서 1번 대나 2번 대 모두 두 대 다, 그러니까 더블이 붙어요. 더블 레귤러 액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액션을 구현해서 이 로드에 붙였어요. 그래서 이 액션에 대한 것이 갑오징어 워킹에 가장 최적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아예 이 로드의 이름 자체를 고유명사화해서 액션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분은 갑오징어 워킹의 최적인 로드는 미디움 대다. 어느 분은 미디움 라이트 로드다. 어느 분은 또 나 같은 분이 또 라이트 로드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하나 참 그런데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기 전에는 라이트 로드가 갑오징어 워킹의 최적인 로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공적으로 얘기하는 분은 없었어요. 오프라인에서 라이트 로드를 써보니까 이게 좋아 라고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있으셨지만 공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없었어요. 왜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갑오징어 워킹의 가장 이상적인 로드는 미디움 로드다 라는 것이 정석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라이트 로드를 가지고 처음부터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방송을 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 뵙는가, 라이트 로드를 써보니까 나름대로 어떠한 것이 좋더라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한 편 한 편 라이트 로드에 대한 사실상의 강좌를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뭐냐? 사전 입질. 그죠? 이 라이트 로드의 사전 입질을 느낄 수 있습니다. ML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느끼기 힘들어요. 느낀다 하더라도 라이트 로드, 이 로드를 갑오징어 워킹에 적용해서 쓰게 되면 아주 강력한 강도로 사전 입질을 느끼는데 거의 느끼지 못할, 또는 느낀 건가? 이거야? 저거야? 구분도 안 되는 그러한 로드를 가지고 갑오징어 워킹을 해야 되는가? 편한 낚시 해야 되잖아요. 편한 낚시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갑오징어 한 마리 한 마리를 동일하게 랜딩한다 하더라도 즐거운 낚시, 내가 갑오징어를 내 실력으로 랜딩해내는 이런 차이는 다른 겁니다. 무게감만이 아닌 갑오징어가 약은 입질이든 강한 입질이든 그걸 정확하게 구분해서 내가 로드로 전달받아 가지고 이거는 끌어보지 않고 무게감 느끼지 않고 이거는 챔질이야, 이거는 바로 후킹이야, 딱 챔질하면 후킹이 되죠. 이게 즐거운 낚시거든요. 여기서 달라집니다. 마리수의 조가도 물론 큰 차이로 벌어질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즐거운 낚시를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이게 하나고요. 즐거운 낚시 하려면, 그죠?
내 테크닉이 그만큼 빨리 내 실력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입질을 강하게 느끼는 로드와 둔하게 느끼는 로드와 사람의 감각이 거의 비슷하다고 했을 때 어떤 게 좋은가? 장점을 찾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비에 대한 밸런스, 그 다음에 채비를 하잖아요. 채비에 대한 밸런스, 이게 시너지가 돼가지고 결합이 된다라는 겁니다. M대나 또는 ML대로, 특히나 M대 같은 경우에 뽕돌을 이어 써가지고요 거의 바닥 읽기 힘들거든요. 정말 읽는 분들은 실력이 엄청나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수시라는 거예요. 사실은 물리적으로 2호 정도, 2.5호 정도 뽕돌을 M대로 또는 MH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라이트 로드는 다 읽잖아요. 뭐가 뭔지 다 구분이 되잖아요. 감각이 아무리 둔한 분이라 하더라도 로드가 그만큼 다 맞춰줍니다. 그러면 가격에 있어서 라이트 로드는 비싸고 M대는 싸고 이러냐?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가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로드 특성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도 무늬오징어를 한단 말이에요. 무늬오징어를 오래전부터 해왔단 말이에요. 갑오징어는 제가 라이트 로드를 추천합니다. 그런데요, 무늬오징어는요 라이트 로드를 제가 추천하지 않아요. 왜? 장르마다의 특성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이해하면 좋아요. 무늬 때는 차라리 ML대 이상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만 갑오징어 워킹은 즐겁고 편한 낚시 하려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제 모든 영상에 이 포인트 앞에 쓰면 그림을 그리자, 아니면 이를면 애기약 총론, 아니면 로드 밸런스, 채비 밸런스, 뽕돌이 주는 정보를 좀 이해하자, 등등 굉장히 많은데 사절입지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한 것들을 다 적용하려면, 내가 이제 빠른 시간에 나름대로 숙지하시려면 M대냐 L대냐 그러한 얘기가 아니고요, 라이트 로드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나름대로 시간도 적게 걸리고 파악도 빨리 들다, 그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좋다라는 이런 부분이에요. ML대나 M대가 나쁘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로드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좋은 거예요. 그거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글쎄요, 아마 이제 예전에 저도 쏘가리 때나 베스 때로 갑오징어 워킹을 상당히 좀 해보고, 또 나름대로 그게 이제 좋다고 지금 현재도 쓰시는 분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볼락대 같은 경우 있잖아요. UL대라고 그러죠. UL대가 뭐냐면 울트라 라이트입니다. 울트라 라이트. 라이트 중에서도 울트라가 붙으니까 엄청나게 라이트 로드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UL대가 감각이 굉장히 이 사전 입질이라든지 등등 바닥 파악하기도 좋고 엄청 낭창거리고 휘임새도 좋고 하기 때문에 입질 받기가 좋고 편하다. 죄송하게도 그건 틀렸습니다. 라이트 로드라고 그래가지고요. 글쎄요. 제가 이제 로드를 2대를 개발하니까, 저 양반은 굉장히 낭창거리고, 라이트 중에서도, 글쎄, 더블 레귤러 액션이 나오는 로드를 그렇게 개발하고, 지금 상품화 했다는데, 그러면 더 많이, 액션이 많이 나오는, 더 휘청거리는 그런 것으로 하면 더 좋지 않겠냐? 말씀, 어느 분인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라이트 로드라 하더라도, 어느 일정, 제가 보세요. 이렇게 당겨가지고 나름대로 액션이 있는 게 나오는데요. UL 때는 더 당기면 더 구부러질 수 있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떠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기 이제 해서 제가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감도가 그냥 쭉 올라간다고 하죠. 0에서 만약에 10까지 있다면 10까지 쭉 올라간다고 그러죠. 그러면 액션이 그만큼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계속해서 10까지 올라가느냐? 안 그래요.
이게 어느 정도 10까지 쭉 올라갔다가요, 액션 각이 그만큼 더 나오게 되면 순간적으로 감도가 뚝 떨어집니다. 바닥을 못 읽어요. 우리 감성돔 낚시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1호 때 5.3m짜리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오징어 애기 달아서 한다고 그래요. 쭉 당기면 완전히 그냥 뽕돌이 딸려오기 전에 이 로드부터 이제 휘어지잖아요. 바닥을 못 읽어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뭐가 있냐면, 우리가 워킹에서는 캐스팅도 해야죠. 캐스팅 해놓고서 바닥을 읽고 갑오징어의 입질을 받아야 되고요. 느끼셔야 돼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구분이 되면, 아, 입질이야? 챔질해야 되죠. 그다음 랜딩해야 되죠. 그죠? 거기에다가 뭐까지 하냐면, 로드 강도가 있어야지 드롭봉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삼박자가 다 맞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일 때는 안 맞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로드를 선택하는 것이고, 이런 말씀을 이제 몇 번 드렸는데, 제가 오해를 개인적으로 받고 싶지가 않아요. 성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를 믿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는 분은, 이게 나쁘다, 좋다 하실 거 아니에요? 정말 맞구나. 그러면 좋은 거고요. 아니면, 저 친구가 얘기했더니, 저 사기꾼이야. 그래서 저도 제가 욕 먹을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대신 하나 더 부연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그냥 이렇게 치부될 수 있는 그런 건데, 지금은 제 영상을 많이 보시고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라이트우드를 사용해서 현장에서 이걸 안 써서, 이걸 전에는 이런 입질을 몰랐을까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다소 해소가 돼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 회장님이요? 회장님. 예, 고맙습니다. 네네네네. 갑오징어 좋은 물때나 시간대가 있느냐고 하시네요. 예, 그래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있죠, 당연히. 제가 일단 기준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10월에서 11월 중순까지 그 기간을 일단은 전제를 갖고 그래야지만 더 확실해질 테니까요. 기준점을 먼저, 가을 시즌이니까 그 기준점을 설정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간대, 물때 상관없이 일단 시간대 말씀드려보면, 아침 시간, 해 뜨기 동틀 때 막 이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나서 해 떨어지고 있잖아요. 해 떨어지고 한두 시간 언저리, 또는 좀 길게 잡으면 한 3시간 정도 언저리, 그때 또 좋아요. 그리고 물때와 연결된 시간을 한번 보면은요, 보통 갯바위 같은 경우에는 시간 관계 없이, 낮 시간입니다. 낮 시간에 끝날물서부터 초들물, 그 사이 시간이 하루 중에 가장 좋아요. 갯바위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방파제로 볼게요. 방파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중들물서부터 만조까지 그 시간, 조금 더하면 초날물까지 괜찮아요. 그렇게 일단은 좋다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나 제 이제 경험상으로 보면, 갯바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간조보다는 사리가 좋거든요. 하루 물때 말고 한 달 물때로 해서 사리가 좋아요. 사리가 좋은데, 사리의 간조가 1시에서 3시 정도, 늦으면 4시, 요 정도 사이에 받쳤을 때 그 시간대 갯바위가 가을 시즌에는 정말로 피크입니다. 물론 오전 시간에 그렇게 받친다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 지금 물때가 있잖아요. 사리 쪽에 가면 간조가 오전에 안 받쳐요. 오후 물때로 받칩니다. 사리 7물, 8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6물, 7물, 8물, 9물 요때 보면 보통 오후 1시, 2시, 3시, 4시 요때 간조가 받쳐요. 한번 그 물때표를 한번 보세요. 이제 자꾸 워킹을 하다 보면 그 시간대가 딱딱 이렇게 이제 나중에 하다 보면 바뀝니다. 머릿속에 꽂히거든요. 그러면 오후 시간에 받쳐요. 그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 포인트를 막론하고 뭐 남해안이든 서해안이든 상관없이 사리때 간조 갯바위 그 시간에 1시부터 4시 사이에 받칠 때 갑오징어 정말 많이 나와요. 그 가을에 한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 방파제 같은 경우는 그죠? 낮 시간보다는 가을이라 하더라도 야간 시간이 훨씬 좋죠. 보통 이 방파제 같은 경우가 12시 이전에 해 떨어지고 나서 12시 이전에 만조가 딱 찍는 그 상황이 되면 가장 좋아요. 그럴 때는 어떠냐면 보통 한 8시 정도가 만약에 초들물이 받쳤어요. 그러니까 2시간 간격 초들물, 중들물 그죠? 만조 될 때 다 합치면 2시간씩 6시간이잖아요. 그러면 해가 딱 떨어지고 뭐 1시간이나 또는 뭐 길어봐야 한 2시간 지났을 때 한물때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초들물이었는데 해 떨어지기 막 했는데 초들물이었는데 해가 떨어지면서 중들물로 바뀌어요. 그죠? 그럼 한두 시간 지나면 중들물이 되고 이제 만조 쪽으로 끝들물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가 가장 좋다. 그리고 나서 또 야간에 그 시간에 입질이 없다 하더라도 언제냐면 새벽 시간에 보통 2시에서 4시 사이 해 뜨기 전 두 번째 피딩 볼 수 있는 게 그렇게 갑니다. 그때는 사실은 뭐 만조가 되면 좋지만 만조 아니더라도 간조만 아니면 큰 문제 없는 그런 시간대에 피크를 또 찍어야 한 번 정도. 그리고 나서 소강 상태 어느 정도 있다가 틀려고 막 하면 그때 상당히 좋은 피딩을 보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 정도 말씀드리죠. 네네. 요즘 시기에도 1.5 합사 사용하시는가요? 저요? 저 말씀하시나요? 그럼요. 1.5도 사용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갑오징어 워킹 하실 때, 저는 1호 이하는 합사를 쓰지는 않습니다. 갑오징어 워킹에 쓰지 않아요. 봄철에도 아주 비거리를 요하는 이런 포인트에서 가장 가는 라인 1호 씁니다. 1호 쓰고요. 가능하면 봄철에서 1.25를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을철에는 아무리 가늘어야 1.25. 보통 통상적으로는 1.5 거의 이제 한 절반 정도씩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제가 있어요. 1.5라고 그래가지고 막합사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통상적으로 보면은 1.5라 하더라도 조금 그 퀄리티가 좀 있는 애들은 1.25나 사실 어떤 좀 좀 퀄리티가 이제 그 좀 떨어지는 그러한 그 합사보다는 거의 직경이 같거나 가늘어요. 물론 1.5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뭐 현저히 가늘고 이렇지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다만 퀄리티가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는 1.5 강도는 25파운드 이상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1.5라도 막합사는요 막 엄청나게 굵고
이게 정말 그 어떤 분이 그 1.5 써봤을 때 이거는 그 당겨도 사실은 끊어지지도 않아요. 이게 뭐 이거 한번 앙카돼 가지고 당기면 안 끊어지는데 그런 합사를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대신 아무리 퀄리티가 좋다 하더라도 1호 있잖아요. 바닥이 뻘바닥이면 있잖아요. 060 쓰셔도 되죠. 예. 060, 08호 쓰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되게 워킹 하시는 분들이 이 릴을 뭐 하나나 이제 2개 정도 가지고 다니세요. 예?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뭐 2개 이상 3개 10개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딱 릴을 손에 익은 거 하나를 쓰기를 원하는 분들이 글쎄 이게 습관인지 모르겠지만 많으세요. 사실상 많거든요. 저도 지금 차량에 지금 릴을 있잖아요. 몇 개씩 갖고 다녀요. 예, 출조를 나오면 갖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꼭 들게 되면 들었던 걸 들어요. 그런 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스풀이 여러 개 이렇게 이제 합사원줄을 감아서 다니지 않는 한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포인트를 오늘 만약에 나는 그 이 포인트에서만 갑오징어 워킹을 계속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출조하진 않잖아요. 오늘은 뻘바닥에서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떤 게 되냐면 포인트를 편식하는 결과로 나타나요. 예, 그러면 조가가 많이 안 올라가요. 물론 나름대로 여기는 뻘바닥인데 엄청나게 여기는 내 혼자만 하는 냉장고 포인트에 나 여기서도 몇십 마리 할 수 있어 라는 포인트를 갖고 계시면 괜찮은데 여기저기 탐색도 해보고 랜딩도 해보고 하려면 경우에 따라서는 뻘바닥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테면 바닥이 자갈밭에서 어떨 때는 뭐 바위덩어리가 많은 그런 물속 지형 거기서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수중물이 있는 이런 포인트도 있고 이러한 것 포인트를 전 포인트를 커버하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1.2호 이하 그러니까 1호까지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채비가 많이 터져요. 나는 안 터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애기를 있잖아요. 애기의 이 바늘 침도 좀 부드러운 걸 썼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게 밸런스 때문에 그런데요. 보통 강도가 한 25파운드 정도 나오는 합사는 당기면 이 바늘이 펴져요. 근데 25파운드 이하 그러니까 20파운드 정도까지밖에 안 나온다. 보통 합사원 줄이 1.2호 정도 되는 애가 가장 퀄리티가 높은 애들이 이 강도가 25파운드 정도 나와요. 25LB 정도 나오거든요. 같은 얘기거든요. LB나 파운드 같은데 그런데 20파운드 20LB가 안 나오면 이 바늘이 안 구부러져요. 안 구부러집니다. 그러면 채비가 터지는 거예요. 물론 뽕돌이 박혀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럴 때 나름대로 목줄을 연결하잖아요. 이를테면 모노필라멘트 이를테면 뭐 목줄 우리 이제 뭐 카본줄이라든지 이런 거 써가지고 1.2호든 뭐 1.5호든 뭐 1.7호든 보통 1.5나 1.75를 많이 쓰는데요. 당기면 이게 터져 주거든요. 뽕돌이 걸렸을 때는 합사가 20파운드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만 대부분의 포인트를 그래도 커버가 안 돼서 터지는 경우가 생기지만 대부분의 포인트를 커버한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첫 번째 채비 손실이 그만큼 적다라는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마리수가 될 때 나름대로 채비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 잠깐의 시간 때문에 손해보는 마리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한 부분, 채비를 다시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아껴야 되는 이런 점에서 이 채비나 장비 밸런스, 특히나 채비 밸런스 합사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애기 가격도 천차만별인데 예. 어떤 걸 사용을 하는지. 예. 예, 일단 질문 감사드립니다. 애기는, 글쎄요. 지금 애기가 워낙 많잖아요. 예. 일단 그 말씀드리기 전에 참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제가 애기에 대해서는, 좀 세세하고 장하게 말씀드려 놓은 게 있습니다. 제 영상 중에 찾아보시면 애기약 총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놓은 게 있어요. 거의 뭐 한 시간 정도 말씀드려 놨기 때문에 세세하게 말씀드려 놨어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쎄 저는 그래요. 왕눈이 애기가 그 상당히 좋은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플로팅이라는 거잖아요. 플로팅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대부분의 수평 애기들은 다 싱킹 타입이에요. 수태 애기들 다 싱킹입니다. 무늬 오징어 애기 전부 다 싱킹이잖아요. 얼마만큼 천천히 늦게 또는 빨리 가라앉는 속도의 차이만 있을지 다 싱킹이다라는 거예요. 갑오징어 애기 중에 유일하게 지금 플로팅이 되는 거는 왕눈이 애기밖에 없어요. 물론 일부 왕눈이 애기가 변형이 돼서 나온 게 있는데 그것도 다 왕눈이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그 봄철이든 가을철이든 간에 아기를 좀 띄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띄우느냐, 우리가 특별한 나름대로의 텐션을 주지 않더라도 그냥 뜨는 애가 있고, 수평 애기들은 다 텐션을 잡아야지만 단차만큼 뜨는 거죠. 떴다가 텐션 놔버리면 가라앉는 거죠. 아니면 만약에 계속 수평 애기들을 띄우려면 텐션을 계속 잡고 있어야 돼요. 텐션을 계속 걸어주니까 애기 놀림이 적은 거예요. 다시 말해 생동감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평 애기들은 텐션을 잡았다가 약간 낮았다가 텐션 잡았다가 낮았다가, 아니면 흔들어주는 폭도 나름대로 왕눈이보다 더 해야 되죠. 네. 제가 어떤 걸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 드리기 전에 사실은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는 질문해 주신 분께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애기의 특성이 어떤 건가, 이걸 먼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특성에 맞게 내가 액션을 주게 되면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름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애기 특성, 그 다음에 애기 이제 뭐 플로팅이냐 싱킹이냐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지만 호수가 또 있잖아요, 그죠? 뭐 왕눈이 애기 보통 2.5라고 그러면 2.5, 지금 수평 애기들 나와 있는 그 대부분 2.5거든요. 2.5냐 또는 뭐 2.25냐 2호냐 1.85냐 나름대로의 호수에 따라서 내가 지금 선 포인트가 또는 내가 지금 워킹을 진행하고 있는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이 포인트 여건이나 환경, 이걸 고려하게 되면 사이즈도 생각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9월 말로 가고 있는데 사이즈가 작잖아요. 그러면 왕눈이 이 사이즈 2.5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2호 애기 작은 거 쓰면 당연히 좋겠죠. 바늘 작아가지고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 바늘 작고 크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어차피 갑오징어는 애기 몸통을 딱 잡기 때문에 후킹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바늘은 관계없다. 그랬을 때 나름대로 괜찮아요. 경험을 좀 요즘 최근에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이 시기에 2호도 써봤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2호가 잘 나온다는 걸 알면서도 왕눈이 애기를 씁니다. 또는 수평이 좀 큰 걸 써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사이즈가 약간이라도 큰 애가 나와요. 2호 애기는 작은 애든 큰 애든 다 이렇게 이제 잡아주는데 지금 시기가 그래요. 사이즈가 큰 애기를 쓰게 되면 그래도 약간이라도 큰 갑오징어가 입질을 해주고 잡아주게 됩니다. 실제로 물론 작은 게 나올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사이즈가 그래도 조금 난 애들이 큰 사이즈 애기에 반응합니다. 그 의도에서 이렇게 쓰고 있죠. 이제 그거를 먼저 보고 또 하나 이제 볼 게 뭐냐면 애기에 대해서는 색상이잖아요. 색상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제가 애기 특성 그죠? 플로팅이냐 싱킹이냐 두 번째 사이즈 세 번째 색상 지금 말씀드리는데 색상은요 가능하면 햇빛이 쨍쨍하고 그 다음에 밝으면 가능하면 밝은 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봄철에는 특히나 밝은 쪽이 좋아요. 그리고 야간에도 마찬가지로 밝은 쪽이나 또는 뭐 고추장이나 아니면 무늬가 이제 축광이 잘 되는 그죠? 무늬가 없는 게 오히려 훨씬 좋아요. 근데 나름대로 가을로 계속 이제 겨울로 가는 거죠. 가을 시즌이 계속 뒤로 가면 갈수록 밝은 쪽보다는 내추럴 컬러가 훨씬 좋아요. 뭐 수박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국방색 이런 거 좋아요. 지금은 사이즈가 작을 때 좀 밝은데 좋아요. 이를테면 연두, 분홍, 빨강, 노랑 뭐 이런 것들 원색. 그 조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냐면 파란색 계열이나 내추럴 컬러 쪽 어두운 계열의 색깔이 잘 먹습니다. 그리고 봄철 같은 경우에도 좀 밝은 쪽이 잘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색상 몇 개를 가지고 선별적으로 이렇게 한번 워킹 해보시면 지금 어떻다. 그리고 이제 물색이 굉장히 맑아요. 이럴 때는 어둡고 내추럴 컬러가 좋아요. 대신 물색이 탁해요. 그러면 한밤중처럼 좀 원색 계열의 밝은 색깔 이것이 내추럴보다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요 색깔 나름대로 준비하셔서 나름 선택적으로 한번 그 워킹의 시점에 맞게 활용해 보시는 것. 특히나 전체적으로 보면 애기 특성과 활용을 잘 하시면 어떠한 애기를 사용해도 관계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쇼크리더 매듭하시는지요? 아니면 원줄로만 사용하시는지요? 네. 당연히 쇼크리더를 써요. 씁니다. 저는 그 쇼크리더를 가지채비, 우리가 이제 목줄채비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목줄채비 할 때만 쇼크리더를 씁니다. 일종의 쇼크리더 개념이죠. 그런데 다운샷 채비나 또는 프리리그 할 때는 안 써요. 그냥 합사원줄에 직결해 버립니다. 특히나 다운샷 할 때는 이를테면 내가 선 포인트가 정말로 밑걸림이 많아서 뽕털이 자꾸 바뀐다. 요럴 때 선택적으로 아주 미약하게 쇼크리더를 써요. 좀 약간 터진다 하더라도 밑걸림에서 터져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 이상에서는 전부 다 합사원줄 직결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야간에도 집어등 언저리가 아니라 집어등보다 훨씬 먼 원거리에 풀 캐스팅을 해서 갑오징어를 랜딩하는 경우가 많아요. 좀 글쎄 저는 그게 좀 재미가 있어요. 그냥 좀 고패질하듯이 이런 것은 그렇게 뭐 어쩔 수 없을 때는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앞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 릴링감을 좀 받기 위해서 야간에도 풀캐스팅 해가지고 랜딩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뭐 야간에는 발 앞에 늘 말씀드리지만 석축 앞에 갑오징어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멀리 캐스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보가를 많이 올린다라는 것보다도 재미와 즐거움을 찾는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나름은 좀 공격적인 낚시를 하려고 많이 애를 써요. 말씀드린 대로 쇼크리더는 지금도 이제 직결을 했거든요. 직결을 했는데 다만 이제 단차를 얼마나 주느냐, 이거는 이제 여건마다 이제 다르죠. 거의 직결 채비를 하고 목줄이나 이제 가지채비 뭐 같은 개념입니다만, 그럴 때 또는 밑걸림이 좀 현저하게 많을 때, 요럴 때만 뽕돌에다가만 목줄을 좀 사용한다. 그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아까 네네. 1.5요? 예, 말씀드리죠. 비거리 당연히 손해보죠. 손해봐요. 대신 손해보긴 하지만 적게 봐요. 말씀드렸잖아요. 좀 퀄리티가 좀 높은 거. 예. 그러면 비거리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손해 안 봐요. 예.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래요. 사실 어찌 보면 제가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갑오징어를 랜딩하는, 그죠? 후킹해서 랜딩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069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고 085 쓰셔도 되고 15 쓰셔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갑오징어가 사이즈가 아무리 봄철에 크다 하더라도 보통 700g이에요. 700g이거든요. 뭐 1kg가 막 넘어간다. 물 먹고 있으면 있잖아요. 물도 한 300g 나와요. 사이즈가 크면 물도 더 많이 있잖아요. 양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롭봉을 딱 랜딩해가지고 하게 되면 1kg가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제일 큰 사이즈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키로 오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갑오징어만 순수히 물 없는 그 상태대로 전자적으로 딱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가을철에 정말 신발짝이라고 해가지고 크다 해가지고 그런 거 다뤄보면은요 650g 넘는 애가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 없어요. 정말 봄철에 정말 특별히 큰 애가 있긴 있어요. 예, 저도 야 이게 얘는 진짜 크다 해가지고 물 하나도 없이 키로 되는 애를 잡아보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kg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물량이 있으니까 드롭봉을 하잖아요. 제 영상 단 한 번도 뜰채를 대본 적이 없잖아요. 가프나 뜰채 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라이트 로드를 하더라도 강도가 그만큼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드롭봉 다 하잖아요. 다 합니다. 드롭봉을 하는데, 그죠? 069라고 얘가 터지겠습니까? 안 터져요. 안 터집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1.25 정도 감으면 20lb 정도 돼요. 좀 퀄리티가 있는 거는 25lb 나오거든요. 1호 같은 경우 진짜 퀄리티 좋은 게 보통 한 20lb 정도 나오거든요. 22로 써요. 드롭봉 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무게가 너무 많이 무거워가지고 터지겠어요? 안 터져요. 그렇지만 전 포인트를 커버할 수 없다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 여기서 저는 우리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호를 쓰잖아요. 워킹 나가가지고 몇 번 딱 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이 합사 지금 나름대로 관리 안 하잖아요. 두세 번만 워킹 하고서 다시 와가지고 워킹 하면은 챔질할 때 퍽퍽퍽퍽 다 나갑니다. 다 나가요. 왜?
처음에 감았을 때 바닷물에 일단 들어갔다 나오면 그 강도가 안 나와요. 점점 강도가 떨어져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잖아요. 양손으로 장갑 끼고 양손으로 당기면 푹푹 다 나가버려요. 1.5는 안 나가요. 그래서 1.5를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러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적으로 고려하셔서 하되, 제가 이 유튜브 영상 처음에 방송할 때서 첫 영상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뭐냐면 합사는 1, 2만 원이든 2, 3만 원이라도 더 주고서 고가를 사셔라. 그러는 게 오래 쓰는데, 그래야지만 관리를 해주고 나서 오래 쓰게 된다면 그게 가성비가 높다라는 거예요. 네, 가성비가 높아요. 네,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 PD님이 네네. 캐스팅 엄청 잘하시는데 캐스팅 방법이나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아유, 별게 없어요. 별게 없습니다. 우리 잔낙TV님이라고 그랬나요? 짬낙TV님? 네, 질문 감사한데요. 글쎄, 그 질문, 말씀드린 대로 별게 없고요. 그냥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몸에 익어서 그래요. 글쎄, 권유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뭐 낚시든 아니면 어떤 운동이든 간에 기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자세의 중요성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초심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좀 제가 좀 바람이 있는 건 처음서부터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좀 자세를, 기본 자세를 가져가려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한번 잘못된 자세가 이제 그 몸에 근육으로 일단은 이렇게 무의식 중에 들어오게 되면 잠재적으로 그 자세를 바꾼다라는 건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오래 한다고 그래가지고 자세가 좋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굉장히 자세를 고치는데 초반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제가 이제 그 오른쪽으로 하다가 또 왼쪽으로 하면서 또 힘들었고, 그런데 처음에 몇 번 쉽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몇 번 좀 어렵더라도 그 이후에 자동적으로 되니까 일단 한 번 되고 나면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자세의 중요성, 이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그 캐스팅 관련해서는 제 영상에 이제 별도로 있으니까 그거를 또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포인트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물때를 먼저 봅니다. 예, 물때를 먼저 보죠. 당연히 봅니다. 일단은 그 한 달 물때 조금인지 살인지 지금 몇 물인지 이걸 갖다가 먼저 봐요. 그 다음에 하루 물때를 봅니다. 꼭 봐요. 간조가 몇이고 만조가 몇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간조가 몇 시에 받치나 만조가 몇 시나 받치냐에 따라서 내가 방파제로 갈 건지 갯바위로 갈 건지 그걸 또 결정을 합니다. 뭐 가지고 하냐면 물때 가지고 해요. 물때 가지고 그걸 보면서 합니다. 그래서 뭐 포인트 보는데 왜 물때가 들어가냐 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갑오징어 워킹 뿐만이 아니라 바다에서의 어떠한 장르의 낚시를 하더라도 물때를 보지 않으면 사실은 낭패를 보죠. 그래서 기본으로 챙기셔야 될 게 일단 한 달 물때와 하루 물때를 같이 병행해서 보게 되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주간에 지금 가을 시즌 중에 주간에 만약에 만조다 또는 간조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큰 줄기를 먼저 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달 물때, 그죠?
야, 살이냐, 조금이냐, 아니면 뭐 5물이냐, 12물이냐, 뭐 이거 보겠죠, 그죠? 그거 보고 하루 물때 만조, 간조 보죠? 한 달 물때를 보는 이유가, 예, 큰 거부터 지금 내려가는 겁니다. 예. 자, 조류가 빠르냐, 느리냐, 이걸 보려고 그래요. 조류가 좀 살아나는 곳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조류가 죽는 곳으로 가야 되느냐, 이걸 판단하려고 한 달 물때를 봐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살이에요. 7물입니다. 또는 8물이에요. 7, 8물. 그 조류가 본류때가 굉장히 세겠죠, 그죠? 셀 거예요. 그러면 자, 본류때가 세기 때문에 나름대로 약한 조류가 받치는 지류때가 어디 받칠 것인가, 그거를 봅니다. 예. 네. 그렇죠. 대신 오늘이 조금이에요. 또는 한물, 뭐 14물, 조금 한물이에요. 그럼 본류때 조류가 거의 안 가요. 그러면 차라리 지류때가 받치는 곳이 아니라 본류때조차도 조류가 별로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본류때를 공략하기 위해서 가요. 예, 그렇게 갑니다. 사리때는 어떻게 해요? 본류때 옆쪽에, 예, 지류때, 약한 지류, 그런 데를 하려고 해요. 그거를 갖다가 구분하기 위해서 한 달 물때를 봅니다. 그 다음에 하루 물때는 왜 보냐면, 말씀드렸지만 갯바위로 갈 거냐 아니면 방파제로 갈 거냐, 주간에 그렇게 해요. 예. 물론 야간에는 뭐 갯바위 갈 수가 없겠죠, 그죠? 어쨌거나 주간에 만약에 12시가 만조예요. 예? 그렇죠? 12시가 만조인데 그러면 갯바위 가봐야 포인트가 그래도 나와줘야 되는데 물이 다 차가지고 물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잠시만요. 네, 지나가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12시, 1시 이때가 받치면, 자, 6시간 전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1시가 만조예요. 그러면 몇 시입니까? 한 7시 정도가 간조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일찍 서둘러요. 일찍 서둘러 가지고 6시쯤 갯바위를 가는 거예요, 그죠? 간조 1시간 전에, 뭐 그 전에 갈 수도 있겠지만 뭐 좀 어두울 테니까, 해 뜨고 가야 되니까 그때 서둘러 가지고 갯바위를 갑니다. 그래 가지고 6시부터 시작하면 7시, 8시, 9시 하고 나와요. 12시에 어디를 가느냐면 방파제로 가죠. 만조 쪽이니까 한 10시쯤, 11시쯤 이제 방파제로 와가지고 준비했다가 그때 낚시를 하는 거죠. 왜? 주간에는 방파제가 만줄 그 상황이 좋으니까, 그죠? 간조보다는 그 시간대를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를테면 12시가 간조예요, 그죠? 12시가 간조예요. 그랬을 때는 갯바위 쪽은, 예, 끝날물, 그렇죠, 끝날물 2시간 전서부터 가능하니까 포인트가 쫙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10시, 그렇죠, 10시 정도에 이제 그 갯바위를 들어가는 거예요. 갯바위를 들어가서 언제까지? 1시나 2시까지 쫙 옮겨가면서 워킹을 하는 거죠. 대신 아침에 일찍 나왔다 그러면 아침에 만조가 받쳤으니까 그때는 나오자마자 방파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뭐냐면 물때를 가지고 포인트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본다. 그런데 아까 방파제, 예를 들어서 만조, 낮에 만조가 있다 그래가지고 방파제를 들어왔어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포인트, 이를테면 방파제 진입해 들어오는 한 3분의 1 지점에 보통 브레이크 라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때서부터 확인하면서 들어오고, 예, 탐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조리 방향 봐가지고 조리 반대 방향 그 코너 보면 훈수가 진다든지 이런데, 또는 몇 번 이렇게 캐스팅을 해서 정면 왼쪽 오른쪽 캐스팅 해봐가지고, 예,
뻘바닥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돌이라도 부딪히는 이러한 장애물들이 어느 정도 산재에 있는다. 그러한 곳을 집중적으로 찾아서 공략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포인트를 확인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갯바위 같은 경우에는 딱 진입을 했는데, 제일 먼저 뭘 보냐면, 통발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요. 통발이 있는지 없는지를 봅니다. 일단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장애물 저걸 어떻게 피해서 워킹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있겠고, 또 하나는 통발이 놓여 있다는 것은 그곳에 갑오징어가 분명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부들은 갑오징어가 있는데 정확히 알고 통발을 놨단 말이에요. 물론 통발은 갑오징어를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뭐 개라든지 문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으려고 하지만 그 위치가 갑오징어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지형 지문을 봅니다. 곶뿌리를 봐요. 자, 곶뿌리를 봐요. 곶뿌리에서 조리가 어떻게 흘러나가는가. 그러한 곳을 나름대로 파악해서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브레이크 라인을 찾아요. 캐스팅을 여러 번 해서 브레이크 라인을 찾고, 턱이 어딘가, 그 수중물은 혹시 있는가 없는가, 그러한 곳을 확인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라는 것이 제가 워킹을 진행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신, 내가 모르는 곳이다 그러면 일단은 물때 보고 위성 지도를 딱 봐가지고 이곳에 지금 나오겠구나 라는 포인트를 지도를 통해서 딱딱딱 서너 군데를 찍습니다. 내가 여기 가서 할 거야, 여기 가서 할 거야, 여기 가서 할 거야, 서너 군데를 찍어가지고 하루 워킹을 딱 지나가면 그 중에 한 군데에서는 갑오징어가 팍 터진다. 대부분 나오지만 특히나 많이 나오는 그러한 곳이 있다.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노려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릴까요?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만님, 단차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단차요. 일단 그 단차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단차는 정답이 없어요. 단차는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는 것이 단차가 아니고요. 갑오징어가 좋아할 만한 단차를 주셔야지만 좋은 거잖아요. 그죠? 활성도가 좋으냐, 활성도가 안 좋으냐, 이거에 따라서 단차가 일단은 결정이 돼요. 갑오징어 활성도가 좋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단차를 많이 줄수록 좋아요. 물론 캐스팅할 때 어느 정도 일정 범위가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단차를 한 30cm 이상 주면 캐스팅이 잘 안 되거든요. 좀 버겁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워킹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정도의 최상의 단차를 주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대신 활성도가 떨어져 있고 할 때는, 포인트 여건이 안 좋을 때에는, 이럴 때는 단차는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단차를 주는 것이 좋다, 안 주는 것이 좋다,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애기만큼 주는 게 좋다, 그런 게 아닙니다. 단차라는 것은 갑오징어의 눈높이에 맞게끔 주는 것이 정확한 정답? 글쎄, 정답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정답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활성도가 안 좋다는 얘기는요, 얘네들이 거의 바닥에 딱 깔고 어디 숨어 있다 라는 거죠. 어디 뭐 돌 옆에 그냥 딱 붙어가지고 있거나, 아니 움푹 패 있는데 들어가 있거나, 물론 뭐 그냥 뻘바닥이 있다 하더라도 애기가 옆에 와도 반응이 없거나, 이럴 때는 반응을 약간이라도 유도하려면 단차가 없어야 됩니다. 단차가 없어야 돼요. 눈높이가 거기잖아요. 바닥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네들이요, 일반적인 활성도가 좋을 때의 그 갑오징어의 특성은 2, 3cm 정도, 정말 활성도가 좋을 때는 그 이상도 부상을 합니다. 우리 프리리그로
갑오징어 워킹을 진행하면서 할 때 있잖아요. 1m 이상을 띄운다 하더라도 갑오징어가 올라와서 팍팍 물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눈높이가 나름대로의 단차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프리리그가 아니라면 단차를 그만큼 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프리리그를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플로팅 애기를 많이 사용하는 게 그만큼 애기를 띄웠다 가라앉혔다 띄웠다 가라앉혔다 라고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띄우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단차다라는 거예요. 단차. 그렇죠? 단차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를테면 다운샷에서 만약에 한 30cm 줬어요. 내가 줄 수 있는 거예요. 25cm 줄 수 있는 거죠. 또 이를테면 아예 뽕돌하고 같이, 예, 단차를 제로로 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다 줄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갑오징어를 한 마리 더 잡고 확률을 높이는 관점에서의 눈높이는 갑오징어 워킹의 눈높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 정도 말씀을 드리면 단차에 대한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합사의 교환 시기, 예. 아이고, 합사 교환 시기는 그 모든 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예, 아니다 싶으면 바꾸는 거죠. 일단은 뭐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합사 보통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3000번 릴을 기준했을 때, 물론 뭐 2500번이나 2000번 또는 4000번을 못 쓰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갑오징어 워킹에서 3000번 릴을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지금 갖고 있는 1.25 있잖아요. 이 1.25 합사가 지금 200m 짜리거든요. 200m 짜리인데 3000번 릴에 다 감겼거든요. 거기에 이제 밑줄까지 조금 감고서 감았어요. 밑줄은 항상 갑오징어 워킹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어떤 장르의 그 낚시를 하더라도 특히나 워킹 중에서 장비에 가장 무리를 많이 주는 낚시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로드나 릴에 가장 무리를 많이 주는 장르 중에 갑오징어 워킹만큼 더 많은 데미지를 주는 장르가 거의 없어요. 가장 데미지를 많이 줍니다. 그러려면 릴에는 이 안쪽에, 그죠? 이 합사를 감기 전에 밑줄을 모노줄로 하다못해 한 5m라도 감아 주시는 게 좋아요. 한 5에서 10m 정도 감아 주고 나서 합사를 연결해 가지고 감아 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되면 릴에 그만큼 무리가 적어집니다. 저 양반 또 전 뭔 소리야, 그냥 합사 그냥 감으면 똑같지 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이를테면 그 릴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만약 윤성이나 다이와 그 시마노나 다이와 지금 그 AS를 보내보면, 만약에 밑줄이 안 감겨 있으면 밑줄을 좀 감아 쓰세요 라고 제일 먼저 AS 기사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 데미지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일단 있고요. 그걸 감았는데 200m가 다 감겼어요. 그 정도죠. 만약에 1.5호를 이걸 감았다면 정확하게 1.5호가 3000번 릴에 다 감깁니다. 2호는 남아요. 그래 밑줄을 좀 많이 감아야 됩니다. 그럼 1호다. 그럼 더 감아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1호를 3000번에 감았는데 다 감켰는데요 라고 하면 그건 직경이, 합사의 직경이 굉장히 굵은 걸 쓰는 거예요. 사실은 퀄리티가 낮은 겁니다. 그건 한번 고려하셔야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캐스팅 해가지고요 밑걸림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쨌든 당겨봤습니다. 당겼는데 채비를 한 핀도레나
아니면 뽕돌이나 이런 매듭을 저는 데서 탁탁 나가줘야 되는데, 거기가 아닌 합사원줄이 뭐 그 위에 만약에 나갔다 그러면 그 합사는 생명력은 끝난 거예요. 예, 순간적으로 당기게 되면 매듭 부분에서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갈아야 돼요. 예,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한참, 예를 들어서 5m든 10m든 쭉 이렇게 풀러내고서 잘라내고 한번 써봐서 괜찮으면 거기서부터 쓰시는 게 좋고요. 합사는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절대 합사는 차 안에 릴을 보관해 가지고 놔두면 처음 감아서 쓰고 그 다음에 나갔다 하더라도 그거 합사 다시 감아야 돼요. 관리를 아무리 저거 한다 하더라도, 글쎄요, 그 합사 코팅대도 있고요,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드시 민물에 씻어주고 나름대로 염분 제거제라도 뿌려가지고 좀 관리를 해줘야 돼요. 예, 코팅제를 또 해주면 더 좋죠. 어쨌거나 강도가 떨어지면 교환해야죠. 방법 없어요. 예. 그리고 캐스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쓰다 보면 점점 좀 짧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스풀에 저항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시켜요. 이 스풀의 깊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감킨 양이 적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강도는 나온다면 밑줄을 더 감아서 올려서 쓰거나 아니면 합사를 교환해서 다시 감아줘야 될 거다. 그러니까 저항감하고 강도, 이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예. 김수님이 네. 물방울추 양돌의 추 모양이랑 비거리 네. 뭐가 차이가 있냐고. 그러니까 고리추하고 지금 물방울 모양의 뽕돌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야기는 그런데요. 아무래도 장단점은 있고요. 비거리 차이는 거의 없어요. 비거리 어차피 무게가 똑같기 때문에 비거리는 상관이 없는데, 다만 밑걸림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류가 조금 강할 때, 그럴 때는 고리추를 쓰는 게 좀 유리해요. 밑걸림도 조금 덜 할 수 있고요. 추가 좀 길어지잖아요. 그런 밑걸림이 좀 뽕돌에서 생기는 거는 좀 덜 하겠죠. 그죠? 물방울은 그냥 가서 그냥 딱 떨어지면 그냥 박혀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물방울 모양의 추가, 물론 뭐 이게 딱 어느 게 정답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상황이 다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고리추가 그래도 밑걸림이 조금 덜한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제가 여쭤볼게요. 다시 한번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지금 글을 한번 남겨주세요. 뭐냐면, 캐스팅을 했는데 뽕돌만 날아가는지, 아니면 그 전에 어디가 터지는지. 대부분 뽕돌이 있는 데서 터지거든요. 근데 어디가 터지는지 혹시나 그거를 좀 남겨주시면 고맙겠어요. 합사의 어느 부분이 터지는지, 그러니까 뽕돌 매듭 부분이 터지는지, 아니면 애기 매듭 부분이 터지는지, 아니면 그 위에 터지는지. 뽕돌이요. 예. 보통 일반적으로 캐스팅할 때 터질 때 있잖아요. 핀도레가 묶여 있는 부분 밑에 이제 뽕돌이 묶여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위에 핀도레, 애기가 달려 있는 핀도레 밑에 그 매듭에서 터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그러면 일단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합사가 문제일 수 있고요. 그런데 합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 그 워킹을 진행하시는 조사님이 자세 때문에 터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캐스팅할 때 순간적인 어떤 힘의 불균형, 그 부분 때문에 되게 뽕돌만 날아가, 같이 날아가도 뽕돌이 이게 이제 있는 매듭 부분이 터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합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합사의 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제가 아까 밑걸림이 한번 발생했을 때 딱 감아가지고 순간적으로 탁 채듯이 순간적인 힘을 줘가지고 합사는 당기게 되면, 이게 충격요법 같은 당기기 주면 합사는 아무 힘도 없이 그냥 퍽 터져버려요. 네, 강도가 많이 나가도 그렇습니다. 합사의 특성이 그래요. 지그시 당길 때는 굉장히 강한데요, 네? 순간적으로 힘을 가했을 때는 합사가 터져야지 그건 제대로 된 합사일지도 몰라요. 예, 물론 합사가 워낙 굵어지면 그것도 강도가 나와서 안 터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워킹에서 사용하는 합사들은 그러면 다 터져요. 아주 힘없이 터집니다. 네. 그런데 합사의 호스가 낮으면, 내가 캐스팅할 때, 우리 이제 조사님이 딱 써가지고 캐스팅할 때 딱 캐스팅하는 순간적으로 딱 때려주잖아요. 그 때리는 순간적인 힘이 합사가 견딜 수 없는 한계가 오버되면 터져버려요. 네. 그러면 그분은 합사를 한 단계 올려야 됩니다. 네. 보통 1호 이하의 그 합사를 쓰시는 분 중에 캐스팅 과정에서 뽕돌이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합사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네. 원래 합사가 약한 게 아니라 그 자체의 호수의 강도가 그 정도예요. 그분이 만약 1.25 정도로 올리면, 또는 0.85 쓰시는 분이 1호 올리면, 1호 쓰시는 분이 1.15 올리면 한 단계만 올려도 안 터져요. 또 하나는 말씀드렸지만 순간적인 힘,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지금 제가 이제 캐스팅을 만약에 한다고 보면 순간적으로 땅 때려줘야 되는데, 이 땅 때리는 것을 때리지 말고 그냥 쭉 밀듯이 캐스팅을 하면 안 터져요. 그러니까 그분이라 하더라도 어떨 땐 터지고 어떨 땐 안 터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한 8번, 9번은 잘 안 터지고 잘 갔는데 어느 순간에 한 번은 캐스팅을 하니까 터진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불균형인데, 우리 캐스팅할 때 손으로 검지손가락, 어떤 손이든 간에 검지손가락으로 왼손이든 오른손 잡고 있다가 놔주잖아요. 놔줄 때 이 손가락을 너무 원줄을 많이 걸게 되면, 여기 이제 손가락에 실리는 힘이 많아졌을 때 그 힘의 불균형 때문에 뽕돌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약간만 걸고 캐스팅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릴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뭔가요? 이런 질문이신가요? 예, 아니요만 답해 주시겠습니까? 김수성님 질문이세요? 아, 네. 어쨌든 질문 감사합니다. 맞으실까 모르겠어요. 글쎄, 제가 전에 받아서 이제 이야기로는 그렇게 되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릴 선택이요. 예.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릴에서 우리가 릴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일단 가격을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가격을 어느 정도에 맞춰라 이렇게 얘기하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릴은요, 일단 당연히 중요한 하나는 뭐냐요, 가벼우면 좋겠죠. 뭐 가벼워가지고 나쁠 일은 없어요. 가벼우면 좋습니다. 제가 지금 차에 지금 몇 개의 릴을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 질의응답 하려고 요거 하나만 했는데, 여기 지금 170g 짜리 릴이에요. 지금 차에 있는 게 200g 짜리가 있고요, 어떤 거는 230g 짜리가 있어요. 또 어떤 거는 215g 짜리가 있고요. 그러면 이를테면 230g 짜리 릴이라고 그러면
요거는 170g인데 60g 차이 나잖아요. 60g의 무게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액션 노드 지금 기존에 제가 개발해 가지고 한 게 더블 레귤러 액션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비용을 최대한으로 낮추어서 가성비 높게 만든다 해가지고 무게를 줄인 게 113g이에요. 113g. 더블 레귤러 액션에 사실은 그렇게 낮출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액션 노드가 몇 g이냐면 110g이에요. 110g, 111g이에요. 편차가 1g 정도 나는데 111g이라고 합시다. 리미티드 프로가 몇 g이냐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1g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93g이에요. 93g이에요. 그럼 대충요 20g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액션 노드도 물론 가볍다고 느낄 수 있지만 리미티드를 딱 들면은 이거는 뭐 그냥 들은 것 같지 않아요. 무게가 20g 차이인데. 그런데 릴인데 60g 차이가 나면은요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죠. 하루 워킹에. 그래서 릴의 무게는 워킹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분명히 하나가 있다. 근데 제가 가격은 일단 논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가격을 전제로 하면은 그 무게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몇 g대 얼마짜리요, 몇 g짜리 얼마, 이것까지 다 정해지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양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마이크에 대다가 할게요. 드랙 조정이 미세하게 돼야 돼요. 에깅에서는 갑오징어 워킹뿐만이 아니라 에깅, 무늬오징어도 마찬가지고요, 갑오징어도 마찬가지인데요. 문어는 조금 덜 돼도 관계없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갑오징어, 무늬오징어 에깅 할 때 나름대로, 특히나 워킹 할 때는 이 드랙 조정이 미세하고 용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챔질하고 할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챔질을 하루에 몇 번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오징어 워킹에서 챔질을 에깅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제일 많이 해요. 이거 입질 같기도 하고 한번 채볼까 할 때도 있고요. 이거 무게감인데 한번 채볼까 할 때도 있고요. 진짜 입질인데 해가지고 챔질할 때도 있고요. 허챔질도 있고 실챔질도 있고 엄청난 챔질을 많이 하는데, 이 드랙 조정하는 게 뭡니까? 이 지금 애기의 바늘 있잖아요. 이 바늘 부분, 그죠? 애기 바늘 부분을 갑오징어 몸통에 탁 후킹을 시키는데, 우리가 챔질하는 똑같은 동일한 수준의 강도, 힘으로 챔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드랙 조정을 함으로써 남용되어 있는 힘을 릴이 보전해주고 받아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드랙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나름대로 이게 쭉 찍찍 풀리면서, 그죠? 그만큼 좋든 싫든 데미지를 받는 거죠. 그런데 나름대로 이 드랙 조정이 잘 되면, 잘 되는 릴은 챔질하고 딱딱딱 맞는데, 그렇지 못한 릴은 챔질을 하게 되면 백러시가 난다든지, 이게 줄이 역회전해 가지고 풀린다든지, 또는 챔질을 했는데 미세하게 조정을 한 것 같지만 챔질을 했는데 드랙이 잠긴다든지, 그죠? 내가 챔질할 때 강도를 전부 다, 강약을 다 얘가 맞춰주지를 못하고 어느 일정 수준으로 챔질을 했을 때만 이 드랙이 나름대로 받쳐준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드랙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드랙은 어디에 붙어 있냐면 줄을 감아주는 스풀에 붙어 있죠. 스풀에 붙어 있어요. 그죠? 스풀은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늘고 길어가지고 좋은 게 아니고요, 커야 됩니다.
스풀은 커야 돼요. 대부분 스풀이 큰 애가 3000번 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스풀이 큰 애가 사실은 바디가 전체적으로 작아요. 작거나 작습니다. 예. 무게도 적게 나갑니다. 이게 그래야지만 나름대로 합사원줄을 이렇게 감게 되잖아요. 저항감이 그만큼 없어요. 그런데 한 분께서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자, 이 스풀이 크기가, 그렇죠, 이 스풀이 크기가, 예, 만약에 이게 작아요. 그러면 지금 1번 대, 2번 대가 있으면 2번 대 보통 2피스짜리 에깅 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액션 로드나 리미티도 마찬가지지만 이 센터 컷이고, 그 다음에 가이드가 2번 대, 그러니까 바트 대에 딱 하나 있죠. 이게 구경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예.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뭐보다 크진 않느냐, 이를테면 민물에 있잖아요. 쏘가리를 한다. 이거 뭐 갑자기 뜬금없이 쏘가리 한다. 좀 죄송하긴 한데, 쏘가리는요 엄청나게 큽니다. 왜? 짧기도 하고 낭창거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리를 쏘가리 같은 거 할 때는요 보통 써봐야 1000번이에요. 1000번, 좀 커봐야 2000번입니다. 예. 쏘가리에 3000번 뭐 거의 안 쓰거든요. 쏘가리 한손 로드, 한 손으로 캐스팅하고 하잖아요. 이게 일단은 저항감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커요. 스풀이 크고 작고 이 문제가 아니라 로드의 구성이나 나름대로 장르상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 구경이, 이 가이드의 구경이 크면 클수록 저항이 덜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뽕돌을 사용해서 갑오징어 워킹 캐스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풀에 감겨 있는 얘가 캐스팅을 하게 되면 이게 풀려나가면서 이렇게 큰 원을 그립니다. 큰 원을 그리면서 작은 원으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앞으로 전진시키기 위해서 얘가 그 큰 원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첫 번째 가이드가. 그래서 빨려 나가는 거예요. 캐스팅에서 나가는 거예요. 물론 일정한 저항은 있지만 스풀이 작다고 그래가지고 이 나름대로 이 큰 폭, 이 나선형으로 큰 폭으로 아니고 작게 그리니까 저항이 덜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크다 하더라도 닐에서의 저항감이 적기 때문에 여기서 빨려 나가는 나름대로의 저항감은 상쇄돼서 오히려 비거리는 더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스풀이 작으면 가이드만 생각해서 하나만 생각하면 나름대로 그게 맞을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닐에서 합사가 방출되는 자체가 저항이 그만큼 많이 크게 걸려가지고 2차적으로 가이드 오기 전에 저항을 크게 받기 때문에 비거리는 팍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풀이 크기는 큰 것이 나름대로 합사원줄을 최초에 릴에서 방출할 때 나름대로는 유리하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 안에 뭐 베어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가격대가 올라가면 조금 낮아지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거는 번외로하고 큰 여러 가지 이제 중에 한 3가지 말씀드리면 그러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3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자, 무게, 그 다음에 드랙 조정, 그 다음에 3번째 스프레이 구경,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가이드의 길이라는 것보다는 그 높이를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맞나요? 가이드 높이. 그러니까 이제 가이드 길이라는 게 요 발의 높이를 아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 길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좀 이해할게요. 요 뭐 길이든 뭐 높이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이 높낮이는 높낮이는 이건 사실은요 로드에 따라서, 로드의 특성에 따라서 좀 달라요. 이 로드 액션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로드의 높이 또는
이 로드 가이드의 높이, 그렇죠? 로드 가이드의 높이나 또는 이 로드 가이드의 간격, 이 간격도 사람이 대중에서 잡는 건 아니고요. 예, 자동차의 얼라이먼트 보는 것처럼 아주 미세하게 요건 컴퓨터로 이 브레이크를 갖다가 텐션을 잡아서 액션을 줘보는 거예요. 당겨보는 거죠. 쭉 당겨보면 한계점까지 당겨봐요. 그러면서 이 힘의 균형, 다시 말해서 어디에다 가이드바를 위치하는 것이 가장 로드의 브레이크에 균등한 힘을 분산시킬 수 있느냐, 그죠? 그러한 부분으로 이 가이드가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높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로드의 특성, 그죠? 이 로드가 어떠한 주안점을 두고 고안됐고 만들어졌는가, 나는 개발자의 나름대로의 어떤 의지가 반영된 그 특성, 그러니까 그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또 뭐냐면 갑오징어 워킹이든 또는 나름대로 뭐 문이든 아니면 뭐 쭈꾸미든 뭐가 됐든 간에 나름대로의 그 장르의 특성에 맞게끔 내 이 로드가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정해진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당연히 어떤 영향을, 이 높이에 영향을 미치죠. 그 영향을 가장 최소화하고 장점 살릴 수 있는 그 정도로 고안해서 만드는 거죠.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질의응답 한 3시간 정도 이상 한 것 같습니다. 글쎄, 오늘 이러저러한 말씀을 오늘도 드렸는데, 항상 고민스러운 것은 제가 생각하는 그래도 가장 장점이나 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혹여나 저만이 생각인지는 또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셨을지 어떨지 염려도 됩니다. 제가 이제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시고, 또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그런 부분도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한번 시도해 보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갑오징어 워킹 질의응답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6번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접 갑오징어 워킹 탐사를 진행하는 영상으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충실한 내용으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